아버지,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였습니다. 아내의 빈소 앞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안부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75입니다. 아내와 5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아내가 한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먼저 가셨고 친척들도 나이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둘,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빈소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52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내조했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도 묵묵히 제 옆을 지켰습니다. 같이 시장에 나가 장사도 했습니다. 밤새워 김밥 싸서 새벽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빚을 갚고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대기업 과장입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며느리는 교사입니다. 손주 둘도 착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귓전을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장례식장에서 아내 빈소 앞에서 아들이 제게 요양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간다.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집도 처분하시고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집을 처분하라고?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을 말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거였습니다. 요양원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제 재산이었던 겁니다. 내 집인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래, 신경 쓰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이렇게 변하다니. 아내 장례식장에서 아버지한테 요양원 가라고, 집 팔라고 하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아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빈소 정리도 음식 나르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들한테 인사만 하고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집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런 평범한 말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들은 장례식 끝나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마치 저 같은 아버지는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75의 나이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혼자가 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 사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아내도 이런 제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기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팔기로. 하지만 그 돈을 아들한테 주지는 않기로. 제가 쓸 겁니다.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내 없이, 자식 없이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아내 사진, 통장, 아내가 아끼던 목걸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52년 인생이 트럭 짐칸 한쪽에 다 들어갔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도 이 동네도 아들도 모두 과거였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운전대를 잡고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바다 말입니다. 아내는 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바닷가에 가서 살까? 하지만 저는 일이 바빠서 늘 다음에 가자고 미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아내가 원하던 바다로 가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해가 질 무렵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바다 왔소. 늦었지만 왔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75의 나이에 아내를 잃고 아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바닷가에 선 겁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말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해안도로였습니다. 왼쪽으로는 바다가, 오른쪽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차가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든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 말입니다. 모텔을 찾아야 했지만 이 외진 해안가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집들 몇 채와 구멍가게 하나가 전부인 마을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하룻밤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끝에 이상한 곳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쳐진 넓은 공터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버스들이 여러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폐차장 같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어서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바닷바람이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는 정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녹슨 버스, 유리창이 깨진 버스, 바퀴가 빠진 버스. 모두 오래전에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차고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회사 차고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했는지 이렇게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버스 위로 덩굴이 타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폐허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 한 대에 다가갔습니다. 제일 상태가 나아 보이는 버스였습니다. 파란색 버스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좌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뒷좌석 쪽이 제일 깨끗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차에서 짐을 꺼내왔습니다. 담요와 베개를 가져와 버스 뒷좌석에 깔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아내 사진도 가져와서 앞 좌석에 세워뒀습니다. 이게 제 새 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75 노인이 폐차장 버스에서 자다니.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갈 수도 없었고 요양원에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버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차고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갈매기들이 날고 어부들이 배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나쁘지 않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버려진 곳이지만 바다가 가깝고 조용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려고 했는데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로 갔습니다. 라면과 물, 빵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가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관광지도 아닌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바다 구경하러요. 여기는 볼 것도 없는데. 저 차고지 버스에서 주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시골이라 금방 소문나요. 어젯밤에 누가 차고지 들어가는 거 봤대요. 아, 네. 하룻밤 자고 갈 곳이 없어서요. 거기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됐나? 버스 회사 망하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주인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럼 아무도 안 쓰는 곳이네요? 그렇죠. 가끔 애들이 장난치러 들어가는 것 말고는 아무도 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진 곳이라면 제가 잠시 있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버스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버스들이지만 햇빛 아래서는 나름 운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 버스 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치우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며칠만 있다 가자.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고.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저는 그 버스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차고지, 버려진 버스, 버려진 노인.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보낸 첫날 밤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휘익휘익 바람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마치 누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도 컸습니다. 쿵쿵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바다는 낮과 달랐습니다.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웠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쉬지 않고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담요를 머리까지 덮고 누웠습니다. 여보, 무섭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는 제가 무서워하면 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는데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버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창문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틈새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 옷가지로 틈을 막았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버스 안이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75살 노인이 무섭다니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만났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사업하던 시절, 빚에 쪼들렸던 시절,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한테 잘해줬습니다.
아들도 잘 키웠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저를 버리고 저는 폐차장 버스에 누워 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어젯밤 폭풍이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버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비 온 뒤라 모든 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100m쯤 걸어가니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파도처럼 사는 거구나.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다시 밀려오는 것.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 다시 시작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75이면 늦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숨 쉬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젯밤 무서웠던 일들이 조금씩 잊혔습니다. 대신 바다가 주는 위로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닷바람. 이 모든 게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도 매일 바다로 나갑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고되지만 매일 나갑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삶입니다.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버스가 보였습니다. 어제는 초라해 보였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가지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다시 닦았습니다. 틈새를 막을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제대로 꾸며야지. 혼잣말을 하며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좌석을 닦았습니다. 몇 시간을 청소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 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버스 밖에 작은 버너를 놓고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고 기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치고 해가 빛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시오.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 장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식당의 기적. 챕터 4. 생존의 지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버스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버스를 제 집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 4개를 떼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침대가 됐습니다. 앞쪽 좌석 2개도 떼어내고 작은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산 플라스틱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위에 버너와 냄비를 놓으니 간이 부엌이 됐습니다. 창문에는 천을 쳐서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밤에 불을 켜면 밖에서 안이 보이니까요. 프라이버시가 필요했습니다. 바닥에는 헌 담요를 깔았습니다. 먼지도 덜 나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버스는 점점 집다워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있었지만 아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물때를 알아야 했습니다. 썰물 때 바닷가에는 여러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바위 틈에 조개가 있었습니다. 소라도 있었습니다. 개도 있었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들고 바닷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조개를 캐는 방법도 몰랐고 소라를 잡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바위를 들춰보면 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위 틈을 잘 보면 소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래를 파면 조개가 나왔습니다. 한 번 나가면 1시간쯤 걸렸습니다. 돌아올 때는 양동이에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조개, 소라, 게, 미역. 저녁거리가 됐습니다. 끓여 먹거나 구워 먹었습니다. 라면에 넣어 먹기도 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잡은 거라 더 맛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늙은 남자가 혼자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가끔 아주머니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가족은요? 멀리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인사만 나눴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버스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초등학생 아이들 서너 명이 차고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세요? 응, 그래. 버스에서요? 그래, 버스가 내 집이야.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버스 안 구경해도 돼요? 그럼 들어와 봐. 아이들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침대도 보고 간이 부엌도 봤습니다. 아내 사진도 봤습니다. 할머니세요? 응, 내 아내야. 하늘나라 가셨어.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다. 괜찮아. 바다가 있잖니? 저희 가끔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할아버지 심심한데 잘 됐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기도 하고 주말에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버스 할아버지가 산다고. 아이들은 저를 버스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저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옛날 이야기, 바다 이야기, 제 인생 이야기.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개를 같이 잡으러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개 캐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바위 틈을 보는 법, 모래를 파는 법.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양동이 가득 조개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럼 가져가서 엄마한테 드려라. 맛있게 끓여 먹으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차고지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이거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일 시장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꾸 챙겨줬습니다. 김치도 주고 나물도 주고 생선도 줬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세상이 다 차가운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버스는 이제 완전히 제 집이 됐습니다.
불편하지만 정들었습니다. 바다 소리 들으며 자고 아침에 조개 캐고 낮에는 버스 청소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이랑 놀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단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생각은 가끔 났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버려진 차고지에서, 버려진 버스에서, 하지만 버려지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달째가 됐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안도 뜨거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밖에서 지내고 밤에만 버스에서 잤습니다. 그게 나았습니다. 차고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뽑고 쓰레기를 치우고 버스들 사이를 청소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차고지 한쪽 구석에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로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몇 번 치니 부서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에 먼지가 쌓여 빛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달력도 걸려 있었습니다. 2012년 달력이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문을 닫은 겁니다. 구석을 살피다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책상 밑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금고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꺼내려 했지만 무거웠습니다. 힘을 주어 끌어냈습니다. 금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금고였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달력에 적힌 날짜들을 봤던 게 기억났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달력을 봤습니다. 어떤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0-8-1-5 8월 15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금고에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몇 개, 서류들, 그리고 봉투 하나.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숨겨둔 돈이 분명했습니다. 버스회사 사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직원이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러 오지 못한 겁니다.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오래전에 만든 통장들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니 마지막이 2012년이었습니다. 잔액은 얼마 없었습니다. 몇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통장은 달랐습니다.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만기가 지난 적금이었습니다. 적금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에 만기가 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금주 이름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김순애.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서류들을 더 뒤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여자 필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여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아무 말 없이 가게 돼서. 이 돈은 내가 몰래 모은 거예요.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조금씩 모았어요. 당신은 술 마시고 사업 망하고 빚쟁이한테 시달렸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모았어요. 미안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사람 아내 편지인데 왜 제 마음이 아픈 걸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이 돈은 아이들한테 주지 마세요. 아이들은 믿을 수 없어요. 당신처럼 술 마시고 돈 낭비할 거예요. 이 돈은 당신 혼자 쓰세요. 당신 인생을 위해 쓰세요. 제발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당신은 평생 남 위에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알았죠? 사랑해요. 당신 아내 순애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편지가 제 아내가 쓴 것 같았습니다.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제 아내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들을 믿지 말라고, 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남긴 메시지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상황, 같은 메시지. 마치 제 아내가 저를 위해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금고 안에 돈과 통장을 챙겼습니다. 이건 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 아내가 제게 준 거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로 돌아와 돈을 세어봤습니다. 현금 500만 원, 적금 약 4천만 원, 제 통장에 있던 1,000만 원, 합치면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75 노인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이렇게 준비해뒀구려.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해보기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쓰지 않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길이 보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금고를 발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적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주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시도해 봤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행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놀랍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적금이라 주인을 찾지 못하면 은행 수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4,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자까지 붙어서 제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제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제 계좌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현금 500만 원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차고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너 어떻게?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산다고.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버스에서 사셨어요?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팔았다. 팔았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던 게 그 집이었으니까요. 그래, 팔았어. 너희가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니? 그래서 팔고 나왔다. 그럼 그 돈은요? 내가 쓸 거다. 아버지, 그 돈을 혼자 쓰시겠다고요? 내 집 판 돈인데 내가 못 쓸 이유가 있냐?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산이 틀어진 겁니다. 저를 요양원에 넣고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던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려줄 필요 없어. 너는 나를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아버님, 그건 아버님을 위해서. 위해서? 내 재산 챙기려고 한 거지.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겁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폐차장 버스에서요. 이게 정상입니까? 너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 눈치요? 저희가 언제? 장례식장에서부터 눈치 줬잖아. 요양원 가라고, 집 팔라고.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집 팔아서 얼마 받으셨어요? 그걸 왜 내가 알아야 하지? 저희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무슨 권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알아야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냐? 그런 말 하지 마.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요.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제 자식이고 며느리입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너희 돌아가라. 나는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다. 너희랑은 더 이상 가족 아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 신경 꺼라.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을 거다.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에 며느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실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오고 돈 때문에 화내고 돈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제 안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건강한지, 밥은 먹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어. 내 잘못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았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키운 게 제 책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누가 왔었어요? 차 소리 들었어요. 응, 내 아들이 왔었어. 아들이요? 할아버지 모시러 온 거예요? 아니, 돈 때문에 왔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어른들의 욕심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는 크면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워라. 알았지? 네. 할아버지, 아이들과 바닷가로 갔습니다. 조개를 잡고 개를 잡고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아들보다 이 아이들이 더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냥 버스에서 세월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구멍가게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 삽니다. 아드님 다녀갔다면서요? 네, 다녀갔습니다. 모시러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돈 때문에 왔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돈만 밝혀요. 할머니도 그러십니까?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서울 살면서 명절에만 와요. 그것도 용돈 받으러. 두 사람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된 슬픔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할아버지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네, 갈 곳도 없고요. 그럼 뭐라도 하시지 그래요? 그냥 시간 보내기만 하시면 심심하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할아버지 해산물 잘 잡으시잖아요. 그거 팔아보시면 어때요? 팔아요? 네, 요즘 관광객들이 싱싱한 해산물 찾아요. 할아버지가 직접 잡은 거라고 하면 잘 팔릴 거예요.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매일 해산물을 잡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남는 건 버렸습니다. 그걸 팔 수 있다면 용돈도 되고 할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팔지요? 여기 버스 앞에서 파세요. 주말이면 드라이브 오는 사람들 많아요. 간판 하나 세우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앞에 간이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천막도 쳤습니다. 간판도 만들었습니다.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이라고 썼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심심풀이로 하는 거니까요. 첫 주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가 해산물을 잡았습니다. 조개, 소라, 전복, 미역, 양동이 가득 잡았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잡은 겁니다. 신선하네요. 얼마예요? 가격을 말하니 놀라워했습니다. 시중보다 훨씬 쌌습니다. 조개 한 봉지, 소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싱싱하고 싸다고. 저는 바빠졌습니다. 포장하고 계산하고 설명하고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다 팔렸습니다.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75 나이에 다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 주말에는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시도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조개탕, 소라무침, 미역국, 버너에 냄비를 올려 끓였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앉으세요. 버스 앞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간이 식당이 된 겁니다. 조개탕을 내놨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먹는 해산물은 특별했습니다. 신선하고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SNS에도 올라갔습니다. 버스 할아버지 해산물 식당 이렇게요. 사진도 찍혔습니다. 저와 버스가 같이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바빴습니다. 아침에 해산물 잡고, 낮에는 장사하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는 채소를 싸게 떼어줬습니다. 어부 아저씨는 싱싱한 생선을 나눠줬습니다. 아줌마들은 반찬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을 전체가 저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버스 식당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소문났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 아들한테 버림받은 것, 버스에서 살게 된 것, 다시 시작한 것. 기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75세 새로 시작하시다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기사가 나갔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버려진 차고지에서 다시 달린 인생, 버스 할아버지의 기적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도 크게 실렸습니다. 그 뒤로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군것질도 사줬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버스 앞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어? 이제 외롭지 않소. 할 일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 여보 덕분이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다시 시작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했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으며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버스 식당은 마을의 명소가 됐습니다. 주말이면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조개탕, 소라무침, 전복죽, 미역국, 메뉴도 늘어났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자주 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왔습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버스 식당 마이너스 다시 출발하는 인생.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다시 출발한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혼자 정리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차였습니다. 아들 차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버스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란 버스, 간판, 테이블과 의자들.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왜 왔니? 신문에서 봤어요. 아버지 기사.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만 밝히고 아버지는 생각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 알아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밥은 먹었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앉아라. 조개탕 끓여줄게. 버너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조개를 넣었습니다. 파와 마늘을 넣었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조개탕을 내놨습니다. 밥도 한 그릇 담았습니다. 아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다. 아들이 또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니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 장례식 때 그렇게 말한 거. 요양원 가라고 한 것도 집 팔라고 한 것도. 제가 미쳤었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상처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입니다. 제 피를 나눈 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용서는 못해. 하지만 시간을 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없다. 혼자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는 내 가족 잘 챙겨. 손주들 잘 키우고. 그게 내 할 일이다. 네, 아버지.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와도 될까요? 손주들 데리고요. 그래, 와라.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다음 주말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버스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할아버지 버스야. 우와, 멋있어요. 아이들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조개도 잡고 개도 잡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버스 앞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버스 식당 마이너스 다시 출발하는 인생.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75세 아내를 잃고 아들한테 버림받고 폐차장 버스에서 살게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등계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버려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처럼 다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